투표 결과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35,214표, 득표율 18.6%입니다. 네. 자, 민주당 영남 지역 경선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총 합계 결과 발표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 발표가 나는 대로 다시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정비해서 저희가 고른 화면으로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남 지역 경선 결과, 민주당 경선 결과, 자, 영남 지역은 문재인 전 대표의 텃밭이기 때문에 당연히 1등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협공으로 어떤 1등 독주를 조금 제지할 것이냐, 이런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각 캠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당연히 압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하. 65에서 70, 어쩌면 70이 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네.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이 성남시장이라고 해서 잘 모르는데 이재명 시장은 고향이 안동입니다. 그렇죠. 그 영남 지역에서 자기에게 텃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뭐 18점 몇 % 이렇게 조금 나왔었는데 이재명 시장도 상당히 선전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물론 그렇지만 이미 영남 이제 21일 날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5분 응선을 훨씬 더 넘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정도 되면은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당 후보로 확정된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의 표차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영남 전체 지역에서 오늘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네. 이 지역하고 대구, 경북하고 서로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아직 지금 직접 듣진 않았으니까 예상을 해본다면 65% 이상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50%도 밑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네네. 자, 지금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아까 72%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캠프 안에서의 안에서 희망사항인 거죠. 희망사항인 네. 거죠. 일단 55% 이상을 받았을 경우 그러면 일단 수도권 이 경선 투표를 남겨놓고는 있지만 그래도 1차 경선에서 그냥 모두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선거 결과까지 봤을 때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네. 결선 투표를 5일 후에 다시 치르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된 득표 상황을 보고 오늘 상황까지 보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결선 투표 없이 네. 다음 주 월요일 21일 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그 후보들 응원전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응원전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함께 먼저 보실까요?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네. 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응원하는 영남 경선장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면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실내체육관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가장 고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후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항상 저렇게 전당대회장에 가면 젊은 층들도 많이 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지자들이 각각의 표와 슬로건을 내걸고 막 소리를 치고 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최종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화면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그 순간을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64.7%, 55%는 거뜬히 넘겼고요. 70%는 좀 이르지 못했지만 압도적인 표차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3위로 16.6%, 이재명 시장이 18.5%의
득표율을 보였어요. 저렇게 되면은 이재명 시장이 지금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을 받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때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은 본인 주장으로는 수도권이 자신의 텃밭이다. 그렇죠. 그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더 많은 표를 얻으면 뭐 역전 내지는 역전은 아니지만 결선 투표 갈 수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건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네. 당 경선에서 2등을 했느냐 3등을 했느냐 네. 이 부분도 향후 정치적 위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그 전당대회 선출대회에서 네. 안희정 지사가 2등을 할지 이재명 시장이 2등을 할지 이것도 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55% 이상을 문재인 전 대표가 득표를 한 경우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 수도권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남은 수도권 표, 경선 득표가 있으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수도권에 지금 남은 표수를 확인을 해보면요. 70% 정도의 표가 지금 수도권에 몰려있죠. 민주당 전체 선거인단이 214만 명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115만 명,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요. 네. 이미 지금 쭉 거치면서 여기 다 끝났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도권만 남겨놓고 있는데 네.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가 5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의 지금 누적 집계를 제가 아직 계산을 못 해봤지만 네. 지금까지 왔을 때 이미 55% 가까운 그런 압도적 그 과반의 승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요. 네. 수도권에서도 결선 투표가 열리기는 어렵고 그냥 네. 과반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희정 지사가요, 오늘 경선 이루어지기 전에 오전에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영상도 내보내고 띄우고 했거든요. 네. 그 영상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정말로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후보가 준비한 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엄청난 캠프는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준비, 아무리 봐도 저는 제가 더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저는 안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선 결과 3위를 했지만, 저 경선 치르기 직전에 SNS로 저런 간절한 호소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희정 지사가 결국 수도권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데 네. 저는 수도권이 특별한 어떤 지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특별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도권은 있죠. 네.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충청분이 좀 섞여 있는 네. 자기의 어떤 뿌리에 따라서 투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때 우리 길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수도권에서 특별히 뭐 누구를 지지한다 네. 이런 성향이 다른 지역과 별개로 네.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나 텃밭이라고 그 레토릭은 하고 있는데 네.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네. 결국 문재인 후보가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네.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란 각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지금 먼저 치른 다른 순회 경선 결과가 골고루 나타나는 게 수도권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안 지사의 저 영상을 보니까 안 지사의 그 절박한 마음이 네. 좀 제 가슴에 좀 와닿는 것 같고요. 네. 좀 짠한 느낌도 좀 드는데, 네.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은 그 선의 발언이 결국 산통을 다 깨는 보이스였지 않나, 이런 좀. 선의 생각이 발언으로 20% 매직 넘버 지지율을 보이다가 그 거기서 선의 더 좀 발언을 치고 계기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떨어졌던 그 순간 이후에 다시 만회를 하지 못한 게 철천지 한이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인 거죠. 집도끼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 영남권 순회 경선을 치르면서 자, 이 경선 후보들 아주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영남에서 더 압도적 지지 보내주셔야 문재인이 대세다. 영남이 디비졌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남에서
민주당 당원이 되고 민주당의 출마자가 되는 것은 바보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동지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 안희정과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일제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재명이 적폐 청산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찾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외쳤던 경선 후보들 영남 경선 결과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만약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에서 맞붙게 된다면 최대 접전지로 예상되는 것이 호남과 TK.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탑10 팀이요, 호남과 TK 양쪽에 저희 리포터들이 직접 나가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곳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양자 대결일 때 호남과 TK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님을 지지를 하고요.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를 하려고 그래요. 문재인 후보는 솔직하게 정치적으로 못했고, 안철수 씨는 지금 새로 나온 입장이 되어갖고 아무래도 좀 신선하고 중1명을 뽑으라고 하면 문재인 후보. 안철수 얘기하는 거 들어갔는데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갖다가 저는 지지합니다. 나이도 더 많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씨입니다. 학벌도 제일 높으신 것 같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점잖으시고 좀 깨끗하시게 보이고. 네, TK 대구 시민들과 광주, 전라도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게 지금 선택의 기준이 아직 어떤 이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여기가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모습, 여기에 조금 아직은 판단의 기준이 지금 갈려 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박근혜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들어 있어서 이 대선 이제 후보 확정된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진짜 정책 논쟁, 이념 논쟁을 펼칠 때 과연 저분들이 그대로 그 안철수, 문재인 쪽으로 갈 것인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이 양자 대결 구도로 간다면 그 양쪽에서 아주 접전을 붙을 때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부분, 그리고 가장 먼저 막아야 될 부분, 서로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계속 양자 대결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있고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지율이 1위가 문재인 전 대표고 안철수 전 대표이기 때문에 2위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홍준표 전 지사가 얼마나 더 그동안 이제 지금 낮은 지지율에서 보수 정당의 단일 후보나 정식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그 지지율을 끌어올릴지가 관건이고요.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제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 보수로 확장을 해 나갈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아무래도 선명한 정권 교체를 원할 것이냐 아니면 모호한 정권 교체를 원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 같고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불거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 많이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취업 의혹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 의혹 수준이긴 하고 아직 이슈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정말 큰 이슈가 돼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의 그 경선을 선거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면 혹시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선명한 정권 교체나 모호한 정권 교체나 자, 그 다음에 발목을 잡을 것은 아들의 의혹,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주력 카드이고 어떤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그 구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안 전 대표라면은 능력 있는 후보 그리고 무능한 후보의 대결로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약점 중에 거론되는 것들이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리더십이 약하다.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이 3당 체제를 만들었고 국민의당을 성공시켰고 뭐 벤처 기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능력 있는 후보, 무능한 후보 이런 프레임을 걸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안철수 전 대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10% 미만의 지지율이지만 이 100%라는 전체 지지도를 놓고 볼 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20% 이상, 10%에서 15%에서 20%까지 가버리게 되면 중간지대가 그만큼 좁아지지 않습니까? 이미 문재인 전 대표는 35에서 4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홍준표 후보가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올리느냐. 그리고 그 3자 대결 구도에서 홍준표 지사 변수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는 뭐 본인 말로는 뭐 야물딱지게 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당 의석수가 30여석밖에 안 되는데 그런 미니 정당을 가지고 과연 그런 작은 집권 여당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좀 기본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 부역자 발언 이런 그다음 가짜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마음을 쉽게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아들 의혹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대선에서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는 과연 안철수 전 대표와 1대1 양자 구도로 될 것이다라를 심각하게 고려는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희망사항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끝까지 완주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흘리고 있고요. 반대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3자 구도로 갈 거다. 왜 이루어지지도 않을 가정을 가지고 자꾸 양자 대결 얘기를 하느냐. 홍준표 지사 끝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 대결 구도 안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양자 대결 구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유권자들은 마음이 이미 한 세 번째 사람은 제껴놓고 그 둘만 갖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환상에 빠질 수도 있겠군요. 사실 그게 선거 과정에서는요. 역대 대선을 보면 2위 후보가 이렇게 격전을 벌인 경우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후보, 김영삼 후보가 붙었을 때를 빼고는요. 늘 1등과 2등이 붙지 2등과 3등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양자 대결 구도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불리한 위치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준표 지사 후보가 우리 채널의 인터뷰에서 전략적으로 더 이상 단일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에서 얘기했다.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도 단일화 얘기를 꺼내게 되면 구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홍 후보는 끝까지 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대선에 워낙 유력한 주자가 문재인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벌써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지금 더 시끄러워졌죠. 어떤 내용입니까? 민주당의 이제 초선 의원들로 만들어진 게 이제 더 미래 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어제였죠. 결국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은 거기서 토론 과정에서 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이제 첫 번째 안은 현재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은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금융 부분만 떼내가지고 금융부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 이름을 국가재정부로 고쳐가지고 만드는 그런 부처 간 어떤 결합, 분리를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경제부 총리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제부 총리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 총리를 같이 이제 겸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기획재정부가 사실은 이제 예산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하는 거하고 실제 집행을 하는 게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세니까 이거를 좀 분리하자. 특히
지금 현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쪽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저걸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가 서로 나눠놨거든요. 네. 그때가 오히려 상호 견제와 균형이 돼서 더 잘 됐던 거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같이 해놨더니 오히려 더 경제도 더 안 좋아지고 네. 뭐 더 성장을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뭐 2%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좀 이걸 바꾸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때문에 지금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왜? 자기들의 어떤 부처가 같이 구둘로 나눠진다고 하니까. 파워가 더 양쪽으로 쪼개져서 작은 조직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저 문제가 지금 많이 오늘 논란이 좀 되긴 했는데요. 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름이 더미래연구소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무슨 당의 공식 기구인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저것은 민주당 의원들 일부 네. 옛날 486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자체적인 그냥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저게 당의 공식 의견이거나 네. 문재인 캠프나 뭐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캠프의 의견은 아니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의원들끼리 모여서 저런 안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좌불안석인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후면 도대체 어느 부처로 나는 소속이 되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자그마한 소식에도 아주 놀라는, 긴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의원들이 저런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밝힌 것 가지고 네. 반가해서 이제 막 회자가 되면서 좀 논쟁이 좀 일긴 했습니다. 자, 더미래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기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초선 의원들이 중심으로 된 싱크탱크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문제가 크게 되니까 네. 가능한 한 정부의 개편은 최소한으로 축소를 하겠다 했기 네. 때문에 저 안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일이 없거든요. 네. 저거는 거의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해양경찰청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네. 일부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